네, 1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지도 하는 순간 행정절차법 제48조, 49조, 50조, 51조 떠올리시면 되겠죠. 도서의 공입니다. 도서의 공. 48조는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이 48조 1항, 2항 비교하시고 1항에는 비례성 원칙과 임의성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지도라고 하도 법률 우위원칙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위원칙에는 불문법원으로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포함이 될 것이고 따라서 아예 비례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례성 원칙에 대한 내용과 후문 쪽엔 임의성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강제성을 동반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48조 1항 후문이 바로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그거와 연결돼 가지고 48조 2항에서 불이익조치 금지원칙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성 원칙에 반하겠죠.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돌리게 되면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면 더 이상 임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가 돼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 49조 서면 제출 요구권입니다. 서면 제출 요구권, 다시 말해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구두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의견 제출권입니다. 임의적이긴 하지만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행정지도가 다수인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요 공표를 해야 된다. 공표, 도서의 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이것은 임의성 원칙 근거로 하게 되면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적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법규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지도는 침익적 효과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의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부분은 법률유보원칙, 뒷부분은 법률우위원칙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보는 적용되지 않지만 우위는 적용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돼서는 안 될 테고요. 토지 매매 대금의 허위 신고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법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토지 매매 대금을 신고를 하는데 그동안 행정지도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관례였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을요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도록 지금 행정지도가 있어 왔는데요. 원래는 뭐로 해야 되는 것이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실거래가액으로 하지 않아서 만약에 범법행위가 성립된다면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지도의 한계 일탈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여기는 두 가지 정도의 잘못된 지점을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행위소송이 아니라 권리소송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행정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바로 잡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했다라고 했는데 임의성의 한계를 일탈해서 만약에 강제성을 동반해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손해배상으로 연결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지가 알아서 따라왔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였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인과관계가 강제성을 동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성립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했을 때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입법입니다.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을 말하는 것이죠. 위임 입법의 형태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75조, 95조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등은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국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은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감사원 규칙을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같은 내용이 지금 4번에도 나옵니다.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전문적 기술적 사항, 여기 원래 경미한 사항도 포함되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법령에서 위임을 했더라도 고시 등으로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수 없다. 틀린 내용이죠.
분명히 이와 같은 부분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입니다. 4조 2항. 이것도 역시 위임입법, 위임이잖아요. 지금 위임하더라도. 위임입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저기에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일 필요는 없다는 또 하나의 반증입니다. 4번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불령으로 정하더라도 불령은 유효하다. 이것이 위임입법이라고 하게 되면, 위임명령이라고 한다면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위임이 되었다라는 것은 불령 쪽에 위임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위임이 없는데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해야 되며,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게 틀린 거네요. 이거 틀렸네요. 그죠? 원칙적으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죠. 헌법 제75조 대통령령, 시행령 쪽에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5조에 있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95조의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 쪽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방의회가 제정을 하는 것이고,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원들은 그 지역의 범위 내에서 선출직이적,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이 아무리 필요하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제한 의무부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률유보인데, 그때는 포괄 위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유보 원칙이 완화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3번 행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에서 별도의 수리를 해야 할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에서 별도로 수리에 대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판례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없느냐?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요, 수산업법상 업면허, 업허가, 업신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 업면허 특허고요, 업허가 허가고요, 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판례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업신고의 유효기간은 수리가 나왔을 때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리가 나왔을 때 비로소 업권이 인정된다,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이후에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지금은 아예 폐지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 신청과 등록 수리에 있어서 그 등록 수리는 무엇이라고 했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라고 아예 판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등록이라는 형태로 수리를 요한 신고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 외에도 노동조합 설립 신고라거나 이런 수리를 요한 신고들은 많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상 하자가 없다면 취소 판결을 할 수 없다. 이건 좀 말이 꼬롬하네요. 절차적으로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 하자가 없으면 취소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은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직 절차 하자밖에 없습니다. 실체 하자, 내용 하자가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 처분을 위법이라고 인정을 하고 취소 판결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절차 하자만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속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를 시정하고, 위법 사유를 시정하고 다시 완전히 동일한 처분으로 그대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 처분의 반복이라는 행정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독자적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요. 만약 반드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차 하자만 가지고도 취소 판결을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구제에 유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반드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까요? 첫 번째,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재량행위는 그 절차를 시정하고 나서 다시 재량권 행사를 하면서 다른 처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기속행위는 어떨까요? 이건 재량도 기속도 마찬가지인 건데, 방금 얘기한 재량은 법률 효과 부분에서 다른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속이든 재량이든 법률 요건은 똑같습니다. 법률 요건 부분에서도 의견 청취 등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유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처분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해서 재량행위는 물론 이건희와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한 처분이 반복된다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하고 그것만 가지고 취소 판결 허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소송법 30조 3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라는 명문의 근거도 두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 관계기관의 권한행사를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 명문의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게 맞겠죠. 인허가 의제 제도, 독일의 집중효 제도, 우리나라의 인허가 의제 제도, 집중효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관할 요건과 절차 요건까지는 집중이 되고 실체 요건은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관할 요건이 집중된다라는 것은 의제되는 인허가를 행하는 관할행정청과 주된 인허가를 행하는 관할행정청이 서로 다르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의제되는 인허가의 행정청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넘어오는 것이다. 주된 인허가를 행하는 행정청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한 배분의 변경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권한 배분의 변경을 가하게 되면 우리 헌법 제96조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 제도는 관할이 바뀐다라는 점에 있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라 할지라도 이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행정청의 의무가 완화됩니다. 완화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완화가 되죠. 이건 예외 사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유 제시 같은 경우에는 단복 미백 긴급 인정입니다. 단복 미백 긴급 인정. 우리 이제 노래 패든 아니면 풍물 패든 우리 단복을 입지 않습니까? 미백을 좀 해야 될 냄새가 많이 나고 많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긴급해갖고 이유를 제시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복 미백이라고 하게 되면 단순, 반복, 경미 한 처분으로서 그 이유를 명백히 알고 있을 때 단복 미백, 긴급히 처리해야 될 때 인정,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때 단복 위백 긴급 인정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럴 때는 이유 제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겠죠. 행정절차법 제23조입니다. 14번 실효성 확보 수단, 음행 확보 수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벌금 이외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중처벌금지 위반이라고 하려면 그것이 둘 다 형법 제41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형명이 있는 형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징금은 이거는 사형, 징역, 금고 등의 형법상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하나밖에 없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 명단 공표, 위반 사실 공표를 말하는 것이죠. 명예형입니다. 행정절차법상의 근거 규정에 따라서 행해져야 된다. 행정절차법에는 뭐밖에 없다? 신입처지에 밖에 없습니다. 명단 공표가 없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요. 명단 공표는 그것이 비권력적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 여부 원칙이 적용되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봄에 있어서 학자들의 이견이 없으며 판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여부는 적용되는 겁니다. 법률 여부는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점도 주의를 해 두시고요. 행정절차법은 아니고요. 행정청은 시정명령으로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그렇죠? 과거의 행위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의 공사를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공사 중지를 명할 수도 있겠죠.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가산금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신고입니다. 지금 불이행, 불성실 신고 등에 대하여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다. 명단 공표라거나 과징금이라거나 지금 얘기하는 가산금, 가산세, 공급 거부, 관할 사업 제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죠. 이와 같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들은 전부 다 간접적 강제 수단으로서 제재력의 행사에 해당을 하는 것인데요. 이 가산금과 가산세를 세금으로 연결시켜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지 납부 방식이 있고 하나는 신고 납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오냐 안 오냐 이거죠. 그래서 고지 납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체납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럴 땐 가산금 부과합니다. 그런데 신고 납부 방법
방법은 아직까지 처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세금 부과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지 납부 방식은 가산금을 부과하고 신고 납부 방식은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금은 신고 납부 방식인데 가산금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보공개 청구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인은 자신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정보공개 청구권은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21조를 근거로 해서 직접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며 현재는 정보공개법이 1996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 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굳이 입증할 필요 없고요. 정보공개 신청이 오로지 권리남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때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자였었죠. 정보공개 청구를 우리나라에 있는 수백 개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마구막 날렸고 거부당하면 전부 다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밖에 나가서 재판에 간다고 다 밖에 나가서 짜장면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죠? 짜장면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렇지만 이건 권리남용이죠. 권리남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본안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부가 정당해서 기각이 될 것이고 이거를 소송 요건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외이익이 없습니다. 각하입니다. 협의의 소외이익이 없어서 각하다. 권리남용에 대한 문제는 적법 위법에 대한 문제와 소외이익에 대한 문제로 양쪽 다 출제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판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거부 행위는 무조건 거부 처분이 맞습니다. 거부 처분이 맞죠. 처분이다. 그죠? 정보공개 결정은 처분이고요. 정보공개 결정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비로소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이고 비공개 결정은 그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고요. 정보공개법 제5조 1항에는 법규 명문상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처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이거는 정보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문제가 아니라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 즉 정보 주체의 불복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3자와 관련된다. 그 정보가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고 한다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청취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청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통지할 의무는 없다.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 안 하면 이 친구는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불가죠. 인지불가. 그래서 사전 통지를 해줘야 한다라는 게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할법률 제11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즉시강제네요. 즉시강제. 앞에서 나왔던 실효성 확보수단, 전통적 의무행 확보수단에는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있죠. 행정강제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질서벌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를 비교하게 되면 강제집행은 대강이직해버리는 거죠. 대강이직은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그리고 직접강제 이렇게 있는데 강제집행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즉시강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 또는 성질상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미친 개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 광견은 사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무 부과하고 주인 찾아가지고 의무 부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전염병 환자입니다. 법정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요. 바로 강제 격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나발이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돌아다니면 다 전염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성질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살모넬라병에 걸린 쇠고기 수거 폐기행위죠. 여기서 살모넬라병에 걸린 즉 병든 동물고기를 판매하면 안 됩니다라고 의무를 사전에 부과해버리면 딴 데 가서 팝니다. 그러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성질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을 때 즉시강제를 하게 되는데 권력적 사실행위죠. 즉시강제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대신해서 하는 조치다. 이거는 행정대집행이죠.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집행입니다. 행정대집행이고 대집행은 이와 같은 자기집행 말고 제3자 집행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유일하게 일반법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유일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즉시강제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이 있으면 다 허용됩니다. 그리고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즉시강제, 방금 얘기했던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서울대학교 병원에다 강제격리하는 게 신체 자유 제한이죠. 이건 전염병 예방법이 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인 즉시강제는 이제는 대법원이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조치가 계속 중인 상태에 있을 때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대상 적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집행행위와 그리고 법적 행위로서의 수인 하명 행정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요. 처분성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이견 없습니다. 처분성 인정되는 건 물론 맞고 소외이익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외이익, 협의의 소익 생각하시게 되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협의 소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뭘 봐야 돼요? 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적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그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 그 위법한 결과 상태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외이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권력적 사실행위의 문제는 3단계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집행 종료 여부. 만약 집행이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성질 유무, 계속적 성질이 만약에 있다고 하게 되면 원상회복 여부,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소외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집행이 종료되었는지, 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있다면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면 미스 없습니다. 즉시강제로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즉시강제에 따른 권익침해사의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소비급보입니다. 소비급보. 즉시강제 왜 갑자기 즉시 이릅니까? 소비가 너무 심하다고 급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즉시 들어가는 거죠. 소비급보입니다. 이게 바로 즉시강제의 실체상 한계입니다. 소는 소극의 원칙을 말하는 거죠. 소극성, 비는 비례성 얘기하는 것이고요. 급은 급박성, 그리고 보는 보충성입니다. 소비급보, 소비급보의 지금은 비례 원칙 얘기하고 있습니다. 17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 이론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용의사침해 이론과 자갈치 집판결의 비교죠. 그쪽의 자갈치 집판결이 우리 쪽의 분리이론으로, 그쪽의 수용의사침해 이론이 우리 쪽의 경계이론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대로는 아니고요. 재산권의 내용 한계 설정과 공용 침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틀린 표현이긴 한데 판례는 틀린 표현을 쓰니까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저 공용 침해는 공용 제약이고요. 보다 합리적으로 구분하려는 이론이다. 합리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저기서 얘기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부분은 헌법 23조 1항 2항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적 제약. 다음 여기서 말하는 공용침해는 헌법 제23조 3항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공용제약. 사회적 제약은 보상이 필요가 없고 공용제약은 보상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재산권 제약 23조 3항에 따르게 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용사용 제한이라는 재산권 제약이 말입니다. 그 근거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절대 보상 없다. 분리이론 23조 3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문턱을 넘어서 연속 모델로 파악을 하는 것이죠. 문턱을 넘어서 보상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경계이론인데 23조 1, 2항과 3항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헌법 제23조 3항에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보상액의 산출 기준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이거는 개별적 법률 유보에 대한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률에 대한 유보라는 것이 법률의 보상 여부만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한다? 그 기준과 방법도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이다? 법원이 지 마음대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 금액을 결정할 수 없고 법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소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결에는 내용이 두 개입니다.
여기에는 수용재결이라는 내용과 보상재결이라는 내용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즉 뺏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용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뺏는다면 보상금은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상재결 부분에 대한 불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중앙토지수용회에다가.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재결이 나왔다라는 얘기는요, 이의신청, 즉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죠. 이름만 이의신청이고 이것은 행정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이라고 했죠. 지금은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재필 격일증. 그래서 현재는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의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용재결,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저 이의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에 한해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수용재결 소송이나 이의재결 소송이나 둘 중에 하나가 갈 텐데, 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든 상관없습니다. 30일입니다. 30일. 그러니까 우리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수용재결 나오고 바로 소송 다이렉트 갈 때 60일, 만약 이의재결 거치고 소송 갈 때는 3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에 세입자의 이주대책이 포함된다고 본다. 이건 대법원도 헌재도 보다 아니라고 보고 있죠.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입니다.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한 손실보상인데요. 이것은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그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객관적 보상을 해주면 충분한 것이고, 생활상태 유지를 위한 것은 옵션 플러스 알파 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은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입법자는 토지보상법에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이거는 기속행위가 돼버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자가 그 건물에 대한 소유자 말고, 건물주 말고 누구요? 세입자는 이주대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킨 것은 입법정책적 재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위헌이라고, 헌법 23조에 위반돼서 위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재량상이 되겠습니다. 18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행정심판의 심리권한과 재결권한을 가진다. 심리 의결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외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재결권한, 내부적 의결권한과 외부적 표시권한을 모두 갖는다라고 했는데, 뭘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2008년도 2월 29일 이전까지는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한 내부적 의결기관에 불과한 것이고, 외부적 의사표시를 하는 재결청은 별도로 존재했었으며, 따라서 행정청은 재결청이지 행심위가 아니었었습니다. 현재는 2008년도 이후부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과 함께 재결까지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부적 심리의결기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외부적 심리재결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재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고 유고시에는 법제처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있잖아요. 법제처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 얘네들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요. 권익위 부위원장이 중앙행심위 위원장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이고요.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임위원이 대신합니다. 상임위원이.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큰일 납니다.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지 간에 그 원처분보다 불리한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법 제47조 2항의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47조 1항에는 불고불리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47조 2항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익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추가적 불이익 부분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정한 경우에 그는 상임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상임이 아니라 비상임입니다. 비상임, 공무원이 아니면 비상임.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상임을 해요? 그렇죠? 네, 공무원이어야지. 상식적인 소리를 하여라.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당사성의 절차에 따른다. 맨날 나오는 문제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과오납부 금원 반환 청구와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에 대한 문제 중에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오납부 금원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부가처분이 위법이라는 전제,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는 부가처분이 적법입니다. 1,000만원 부과했는데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난 1,000만원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내가 이체 잘못해서 2,000만원 냈다 이거죠. 2,000만원 냈다. 그러면 초과 납부한 1,000만원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과징금이든 보험료든 세금이든지 간에 그 근거 법률에 무조건 환급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환급 청구권과 환급 의무는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환급 청구를 했는데 환급 거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거부는 처분이 아닌 것이죠.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항고송은 제기 못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뭘 제기해왔습니까? 지금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아 왔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국세, 다른 건 모두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유독 어디서 부가가치세 쪽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 부당이득 반환 법리는 재산상태 조절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3조 2호의 당사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판례 변경했는데 비판 많이 있습니다. 그럼 딴 건 뭐야 도대체? 딴 세금은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송에 있어서 제소기한이 준수가 되어야 된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송이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판례는 형식이 취소송이기 때문에 무효확인송과 취송의 소송 요건의 차이점은 전치주의와 제소기간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모두 다 적용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애 제2요구에도 불구하고 제2요구는 지방자치법 제26조 3항에 따라 제2요구를 하게 되겠죠. 조례는 26조 3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7조 1항으로 가게 되죠.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재의결을 하려면 일반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인데 여기에는 출석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기간소송이 되는 것이다. 몇 조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107조 3항에 있고요. 107조 3항에서 172조 3항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72조 3항에 가게 되면 제소기간과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이 추가로 있습니다. 107조 3항, 172조 3항 뭐로 나와도 뭐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 행정소송법 제3조 4호에 보게 되면 기간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단서에서 뭐라고 했냐?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의 경우에선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무엇을 하느냐?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의 싸움.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뭐냐?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부 행정기관 간의 싸움.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광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학설은 다수설이 지금 말씀드린 하나 협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로 간다고 한들 기간소송이 맞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 그리고 지방의회는 피고가 되고 있는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둘 다 행정기관이고 같은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이건 뭘로 본들 기간소송이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가 당사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 관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 주체를 그 피고로 하는 것이죠. 지금은 재판 관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뭐예요? 구조에 따르면 항고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피고 행정청 소재지 행정법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행정청이 특정이 안 되잖아. 행정 주체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계 행정청을 찾고 그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 행정법원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행정법원이 없는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가게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의 경우에 집행정지 외에 임시처분, 가처분 얘기하는 것이죠. 가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심판법은 2010년도 1월 25일 날 전면 개정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집행정지만 있었는데 가처분, 임시처분이 도입됐습니다. 30조 집행정지, 31조 임시처분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행정소송법은요, 그 예전부터 지금 개정이 안 되고 계속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23조의 집행정지밖에 없고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가처분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래 무효확인 소송에서 요구해왔던 보충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 태도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행정소송법 35조에 따르게 되면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적격은 그 처분의 효력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은 확인을 구할 이익과 법률상이익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확인을 구할 이익에 종전에는 확인의 이익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보충성 원칙, 지금은 포함 안 된다라고 보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무효확인 소송은요, 확인 소송이 아닙니다. 이건 이행 소송입니다. 이건 이행 소송이다. 성격을 띠는 경우를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더 이상 보충성 원칙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행소송이 인정되면 확인소송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보충성 원칙이잖아요.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죠.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존재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가처분 등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게 되면 현재 우리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30조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봄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견을 내면 학생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민중소송이죠. 객관적 소송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오직 행정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조금 더 피부에 와닿도록 공익소송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놨는데요. 우리 행정소송법 제46조 1항에 보시게 되면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이라고 하더라도요. 얘네들도 뭐라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취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단체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18년도 교육행정직, 지방직 교육행정직 기출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 구급시험 문제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수월한 문제였었고요. 특별히 틀릴 만한 논점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8월달, 10월달 7급 시험 치르고 나면 그때 다시 기출해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